네,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다, 희대 악법의 시작점이다,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예, 검찰 보안 수사권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먼저 보안 수사권 폐지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고 어차피 10월 달에는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그 이제 권한을 공소에만 두겠다, 기소에만 두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에는 이 완전히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 진정성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활되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치열하게 맞붙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뭐 계속 논의가 돼 와서 민주당 내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갈려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전 총리 때 얘기입니다. 어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더 많았어요. 네.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무슨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건 아니었던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 개혁은 뭐 진보 쪽에서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수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고 검찰 개혁의 방향은 뭐 지금 야당도 인정하는 건데 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결국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생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저는 이 전당대회 전에는 통과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흔히 말하는 수기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보완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검찰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의 하여튼 획기적인 분수령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워낙 여기에 대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 이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법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거부권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나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의기구가 국회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 여관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너무 과도하게 거부권을 남발해왔죠. 그런 거라서 이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통과는 됐는데 몇 개 보완을 했어요. 7대 범죄에 대한 그 전권 송치도 인정을 했고 또 피해자가 검찰에 이의 제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보완이 됐던 거로 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의 강성 권리당원들 민주당의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동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전당대회와 좀 관련시키는 정치공학적 요인이 전혀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이 일단 다음 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서 법안 취지 그리고 뭐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이게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국민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가고 난 이후에 아마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보면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주 근본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 수사 제대로 이제 검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신속하게 아마 이 재판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만 가지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기소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은데 다시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넘어갔다가 다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넘어가면 검사 다시 이것도 부족한데 그럼 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이 재판을 끄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핑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두 번째 더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보면은 경찰이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행위에 개입되면 어떡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장윤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거기 보면 사건의 수사팀장이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예. 또 수사과장이 지금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말해서 사건을 수사한 이 경찰 단계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사건이 감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어저께인가 지금 민주당 의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 대한 5건의 고소 고발 특히 보좌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려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만약에 그런 고소 고발건이 그대로 이렇게 불송치 또는 무혐의가 결정이 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를 내버리게 되면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물론 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소인들 중에는 보면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의 어떤 처분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면 경찰이 연줄이 있거나 또는 강남경찰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 어떤 금품을 주거나 또는 권력자거나 정책 권력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건들이 피해자들이 제대로 권리구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좀 완벽하게 받고 범죄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이번 건으로 해서 좀 사라지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죠. 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어제 그 본회의 때 보면 총 재적 178명 가운데 반대가 2명이 있었고요. 기권이 1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였던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수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둘 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분들은 아무튼 이 보안사건이 완전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권도 했고 반대도 했고 그러는데 곽상원 의원은 뭐 대체로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소수 목소리 많이 내왔던 그런 의원이에요. 이수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수영 의원은 그러니까 반대가 부담스러우니까 기권을 한 건데 기권했다는 것도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거 형소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겨놓은 건데 워낙 이제 이 보안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이게 상당히 이 형사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7대 범죄가 있잖아요. 이런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부분들, 네. 가정폭력 이런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인정하고 또 이 전권 송치가 된 그 수사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가 어차피 이제 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월 1일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 달에 이제 검찰청이 완전히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딱 2달 남았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방향에서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예요. 그건 이미 이제 확정된 상태고 그러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가지고 전혀 손댈 수 없다 이건 아니죠. 헌법도 필요하면 바꾸는 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의 헌법도 법률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성 법무장관이 SNS를 올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너무 단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행을 해본 다음에 정말 이건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보안수사 요구권 가지고만은 결국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검사의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되돌리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별건 수사라든지 기획 수사라든지 이른바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대신에 아주 더 촘촘해가지고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건 놔두고 전 그러길 좀 개인적으로 바랬는데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일단 청와대는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대통령 청와대 입장이 보니까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일차적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거부권의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급하게 처리된 이유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전당대회의 어떤 표심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보면 강성 당원들이 예고했던 어떤 검찰 해체 또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친명계 후보인 김현석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은 또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때도 보면 구독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장을 담그는데 장독까지 깨트려야 되겠느냐.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져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은행의 불일치를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친정의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민주당만이 대통령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의 수장에 불과하게밖에 안 된다. 그런 어떤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생방송,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임석한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된 상황, 그리고 범죄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완벽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또는 법적 구제, 권리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본인이 이제 국무회의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전혀 언행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영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적어도 이 거부권을 좀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거부권 행사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금의 보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지금 이 대행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어차피 지난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아마 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검찰의 수장인데 지금 그런데 검찰은 이걸 계속 반대해 왔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뭐 최근에 사의 표명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청와대는 사의 표명한 적 없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봐서는 법무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법무장관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을 텐데 검찰의 수장이고 지금 현재 그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있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의 표명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사의 표명도 단순하게 이제 무슨 그 정치 공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워낙 이게 지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전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리고 검찰의 공소 이게 뭡니까?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반대가 더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뭐 검찰의 수장이 사의 표명 안 할 수 없겠죠.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서 뭐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뭐 거부권, 이 제의 요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고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게 당정 간의 완전한 불일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 또한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이 검찰의 이 기소, 이거는 지금 헌법에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헌법에 의해서. 그건 기소를 한다는 게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공소유지라는 건 사실상 거기에 검찰의 수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거다라는 학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 검찰이 기소만 얘기한 거다라는 그것도 학설이 갈리기 때문에 이 어쨌든 법은 통과됐어요. 국회가 주도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거예요. 이 찬반이 워낙 이 팽팽한 이런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귀국하신 다음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론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 반론이 제법 많이 있다가 잦아드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완전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되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충청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후보들 간의 표심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뭐 크게 보면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그 보안 수사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두고 5월로 이제 시계를 되돌리면 김민석 후보가 총리였던 시절에 정부가 그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라고 했고 정청래 후보는 당시 대표였으니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라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핑퐁 게임은 판세에 어떤 영향 줄까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면 이번에 충청권이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한 3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한 35% 정도 된다는 건 중도 온건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거 보면 과거에 우리 검찰 해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이고 불행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 시절에 보면 두 번의 체포 동의안이 그때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그 한 번은 통과되고 거기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라든가 또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어떤 해체 또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성 당원들이 바라보는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에는 이 수사와 어떤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아마 전당대에 들어와서는 강성 표심을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은 뭐 국무총리 당시에도 완전한 폐지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후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이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또 지난 1년간 민주당의 당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정청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부분이 있는 것이지 물론 뭐 국민들의 어떤 피해적 입장에서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아무리 숟가락 얹기를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강성당원들에게 비춰지는 이 보안수사권의 최대의 공헌자라고나 할까 여기는 그냥 정청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성당원의 표심을 의식해서 김민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본인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입장을 표명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심에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못 판세를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관심은 오늘 충청권으로 쏠립니다. 오늘 경선이 이어지고 뭐 오후 7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일은 부울경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처음에 전당대회 초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여러 이제 논쟁적인 얘기가 나왔고, 뭐 지흥충농이다, 론들이 재건충농이다, 많았죠, 네. 뭐 굉장히 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필연적으로 필패기로 간다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런 발언들이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였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불리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 선호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금 송영길 후보와 김수 후보는 뭐 비공식적 연대가 이루어진 거로 봐야죠. 공식적으로 두 후보가 누굴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단일화 얘기도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 연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선호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김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김민석 예. 후보가. 그리고 난 다음에 후속 아직 그 발표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그런 정황이 있다,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 후속 발표가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직 얘기가 없어요. 물론 아직 보름이 남았습니다만, 보름 17일이 전당대회니까. 근데 이미 지금 투표는 시작되고 있고, 오늘 이제 첫날 충청권이 발표되어 있는 거고, 내일 부울경이 발표된단 말이에요. 이미 투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김민석이 이기는 이른바 대세론에서 저 지금은 그건 아니다. 그로 보고 오늘 충청권 발표인데, 지난번 작년에도 그 박찬대 후보와 이제 대결할 때 그때 충청에서 이겼어요. 정춘회 후보가 이겼고,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와 지금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는 제주에서 시작했는데 경선이 그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었죠. 당 대표는 아니었고, 제주에서 지고 울산에서 이기고 광주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래서 이제 노무현 바람이 완전히 일어났던 건데 2002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24년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 김민석 후보의 대세로는 좀 꺾였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글쎄요, 오늘 1일 날 오늘 발표는 저거 누가 이길 거냐 저 전망은 오늘 정청래 후보가 유리해 보여요. 오늘은 적어도 오늘 그 부울경까지.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게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만약 이기게 되면 과반수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1위 투표만 발표할 거라고요 오늘 이제. 근데 거기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하면 밴드웨건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언더독 효과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처음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상황은 좀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예. 뭐 김민석 후보가 1주 차에 7% 정도만 밀리면 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충청 경선 결과 어떨지 지켜보고요. 이런 거는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 언급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곽상원 의원은 뭐 사위였지만 좀 역설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 구도가 보면 친명계 후보 대 반명 친청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은 이제 어떤 친명계는 아니고 친노, 친문, 그리고 과거의 열린우리당 이렇게 좀 직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보면 결국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열린우리당 세력을 모아서 주류를 교체하겠다는 이런 걸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20년 정도를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친문, 열린우리당 세력이었거든요. 잠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5년 정도만 잠깐 맡겼다가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입장에서는 아마 그 계속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 본인이 원조 노사모 출신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강성 당원들, 특히 열린우리당 당원들, 열린우리당 출신 당원들에게 훨씬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이 계속적으로 불리한 게 보면 2002년도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리고 정몽준 후보 쪽으로 탈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본인들에게 이제 뭐 마이너스 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노, 친물 있는 적통이다, 적통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성 당원들에 먹히는 부분이 있고, 김민석 후보는 그때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또 이재명 정권에서 초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민주당의 뭐 지금 당장은 어떤 주류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지만, 근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친노, 친문, 그리고 열린우리당 그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조금 이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가 것이 하나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게, 말씀 시간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이죠, 한미 FTA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 이거 관철시켰고, 제주 해군기지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파병도 관철시켰어요.
그건 좌파 이른바 진보정에서 볼 땐 아주 거긴 거부감이 있는 의제들이었는데 그걸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정청래 후보는 또 반대했고 한미 FTA를.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에게는. 그러면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은 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신도 얘기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초대 비서실장은 김진권 후보를 시켰어요. 김종호 의원을 시켰어요. 민정당 출신이었고. 근데 그러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증축에만 그쳐라.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소환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는 거지 그 말씀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청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